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고요. 교재 보면서 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효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로마자 1번에서 우리 이제 그 도해식 체계도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판결의 효력 불가쟁력부터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정의 보시게 되면은 상소기한의 경과 등의 이유로 이제 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죠. 예, 재판 절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판결의 취소 변경을 목적으로 상소를 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이 바로 불가쟁력이다. 밑에 있는 자방력, 불가변력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더 이상 취소 변경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취소 변경을 구하지 못하는 게 불가쟁력이고, 밑에 있는 자방력, 불가변력이라는 것은요, 그 선고법원이 어떻게 한다?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취소 변경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가쟁력이고,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방력입니다. 두 개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처분 등의 불가증력하고 판결의 불가증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처분 등의 불가증력의 맨 끝에 있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당해 처분 등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판결의 불가증력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요. 상소기한이 경과돼서 판결의 불가증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위에 있는 불가증력은 뭐예요?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기판력이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실질적 확정력의 내용 안에다가 형성력을 포함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형성력 안에다가 대세효를 포함시키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확정력은 기판력의 문제로 처리를 하게 되고 형성력과 대세효를 제가 구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들 따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기판력이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판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송 당사자는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그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죠. 다시 다툴 수가 없고, 후소법원 역시도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소송 당사자도 그에 번복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후소법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미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적법한 거라고 할지라도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위법한 것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법한 거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적법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의 법률적 판단이 완전히 확정되는 건데 위에 있는 처분 등의 불가쟁력이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물론 처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재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제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재결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미 그 처분 등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처분 쪽.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복기간 도가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때 이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그 거부 처분이죠. 그 거부 처분을 쟁송법적으로다가 다투지 못한다는 것이지 내가 엄연히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법상 나에게 영업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내 영업권이 없었던 거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난 영업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허가 신청하고 다시 거부처분 나와서 두 번째 2차적 거부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건 아직까지 불복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부처분이 다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제 실체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보장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이제 처분 등에 등 포함되어 있으니까 등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재결 쪽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좀 더 비슷한 건 재결 쪽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판결도 역시 사법 절차고 행정심판의 재결 역시도 준사법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재결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재결에 우리 그 기판력이라는 거 이런 거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제 도해식 체계도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판결의 효력과 재결의 효력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기판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결에 불가증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 재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돼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 맨 끝에 부분에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 확정되는 것 아니면 여기다 밑줄 그시고 별표를 수없이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박력은 위에 있는 불가증력이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거 행정행위 쪽에 있어서의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과 똑같이 봐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제 불가변력이라고 불러도 되고, 요건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 쪽이 아니라, 요건 이제 선고법원이 자기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 넘어가 보시고, 기판력이 적용되는 주관적 범위는 소송 당사자하고 후소법원하고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두 개가 별개의 톱니밖에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돌면 이것도 같이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송 당사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다투냐? 또 다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투게 되면은 그 이제 소송 제기를 받은 후소법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다시 내려주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다퉈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라 이거죠. 그래서 소송 당사자하고 후소법원에게 이때 기판력이 적용이 되는데 소송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사부재료 이제 이런 생각하지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끼를 딱 들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10번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찍으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고 지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요. 28살에 갔는데 근데 26살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더 재밌는 건 울산 조폭이에요. 그래서 신교대에서도 조교를 때리고 올라왔어요. 엄청난 친구죠. 왔는데 병장들도 상병들도 물론 저보다 뭐 한 5살, 7살 어리지만 그 친구들 뭐 어쨌든 저보다 이제 선임이니까 대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이제 병장이나 상병들도 이 친구를 건들질 못해요. 건들질 못하니까 저도 이등병이잖아요. 그쵸? 걔랑 저랑은 이제 2달 차이가 있었으니 같이 이등병 생활을 6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등병에서 1병까지는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1년 동안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해요. 부작위 의무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못 하는데 저만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대 전체에서 이 친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단 전체에서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그죠? 할 줄 아는 것도 모르고. 부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똥을 치우러 나갔어요. 대민지원을 나갔는데, 뭐 일병들도 상병들도 이제 상병이 뭐 이제 다 데리고 이렇게 나간 책임자가 돼서 데리고 나갔는데, 아무도 이 친구한테 밥 먹으란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제가 또 가야죠. 그죠? 밖에서 또 제가 하던 일이 또 그런 일들 좀 하다가 갖고, 갔습니다. 가서, 너 왜 밥 안 먹냐?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나이에 예민하다 이거예요. 나이에 예민하기 때문에 형님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또 고참이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삽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도끼도 들지 말고, 모든 건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편해졌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등병인데 일을 안 하고 얘가 다 해버리면 저는 이제 그 뒷 상황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죠? 괜찮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목욕탕에 이제 목욕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죠? 이제 부대 안에 목욕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등병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어나면 안 돼요. 이등병은 일어나서 씻으면 안 됩니다. 그죠? 쭈그리다가 앉아갖고,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둘이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도 데리고 안 가요. 그죠?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제도 데려가죠. 데려가고, 뭐, 한두 달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겼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죠. 몸에 이렇게 막 담배빵이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있고요. 몸이 가재입니다. 이렇게 어깨 이만하고, 딱 이렇게 삼각형 딱 잡혀있고, 완전 멋있는 거예요. 만져보고 싶어 빨래판이죠. 그래서 막 만졌어요, 제가. 이렇게 막 만지고 그랬는데, 뭐 담배빵 요거는 이제 한 놈 쓰러뜨릴 때마다 하나씩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대단할세.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농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식입니다. 괜히, 힘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술이 없어요. 일하는 기술이 없으면서 나무를 베야 되는데, 아주 이제 굵은 나무 있죠. 나무를 베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찍으면 몇 번 만에 쓰러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전기톱 갖고 오면 되는 건데, 굳이 지 손으로 그걸 쓰러뜨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꼰토한 놈이어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니 반나절이 다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관계없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자기가 말이에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입증해야지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못했고 자기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그 존부나 진위를 입증하지 못해갖고 졌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두 번째 소송 제기하는 것도 받아주고, 세 번째 소송 제기하는 것도 받아주고, 이렇게 무한반복 게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끝이라고 보는 게 바로 기판력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송 절차의 반복 금지입니다. 그렇다고 기판력과 군대를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후소법원을 보시게 되면, 전소법원의 판결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거 보세요, 판례. 제가 도해식 체계도 갖고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각 판결이 나온 거예요. 기각 판결은 뭐죠? 기각 판결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내용은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죠. 적법한데 다시 이제 무효항의 소송을 또 제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후소법원은 전소와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해서 여기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후소법원에게 적용되는 모순금지요입니다. 모순금지요. 이건 이제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소에서는 적법하다 그랬는데 후소에서는 위법하다 이러고 막 전소에서는 위법하다 그랬는데 후소에서는 적법하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요? 정신이 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법적 정신적 안정성도 같이 깨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금지요라는 게 후소법원에 적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것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불가쟁력이나 자박력 같은 경우도 행정소송법에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기판력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에는 없고요. 재판의 본질적 효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내용에서 기각 판결 옆에다가 기각 판결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좀 많이 쳐놓으시고 이렇게.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뒤에는 뭐 형성력이나 기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이 되는 건데 유일하게 기각 판결이 인정되는 것은 기판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판력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54페이지 넘어가시고 실질적 확정력이다 뭐 그런 얘기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뭐 저쪽에 이제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슨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그렇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실적 확정력이 발생했으면 형식적 확정력은 원래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기속력이나 기결력이랑 비교를 해주시라고 했죠. 행정행위의 기결력이라는 거, 하자승계에서 나오는 논의 말하는 거예요. 기결력은 이제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로서, 거기 이제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시간적 요건,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라는 추가적 요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성립 요건이고, 기판력이나 기속력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은 이제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적용 범위라고 했어요. 이미 발생했다 치고, 그렇죠? 적용범위 이제 3개 들어가는데요.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적 범위 방금 우리 얘기했던 대로 이제 소송 당사자하고 후소법원에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소송 당사자, 소송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송 당사자를 우리가 이제 뭘로 본다고 했었습니까? 항고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피고가 말이에요. 소송 당사자라고 하게 되면 원피가 말하는 거죠. 근데 피고가 행정소송법 13조의 특례 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기판력 적용을 받는 그 피고라는 것은 그 행정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청에 속한 공공단체 말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분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 이제 공공단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기타 공법상 법인 말하는 건데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얘네들한테 미치는 거다.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취소송이나 뭐 이런 항고송을 얘기를 했어요. 제기를 하고 나서 인용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근데
그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소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예, 기판력에 적용받는 친구가 누구라고요? 국가라고요. 그쵸? 그럼 이제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여기서, 예, 피고가 되고 있는 이 국가가 그 처분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전소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예, 국가는 어떻게, 예, 후소에서, 예, 그걸 적법하다라는 주장 못 한다. 누구에게 기판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가배상 청구성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예,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권 취소 이거는 뭐냐면 위에서 방금 전에는 국가한테 기판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성에서 국가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행정청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이제 행정청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 기판력과 관계없이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 기판력 미칩니까? 네,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한테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인데 이제 거기 옆에다가 플러스 알파 써놓으시면 되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뭐랑 연결시켰어요? 기속력하고 연결시켰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 써놓고 나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속력 이코로 only 인용 판결 이거죠. 그죠? 기속력 이코로 예, only 인용 판결. 그러면 지금 기각 판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예, 기각 판결에서는 기속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은 다시 직권 취소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범위 넘어가시고 소송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뭐 이건 이제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 그 당해 있잖아요. 당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당해 동그라미 친 걸 이렇게 화살표 당겨갖고 여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다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이 당해 처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게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고 인정되면 당해 처분 맞고 인정 안 되면 당해 처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당해 처분이 아니게 되면은 소송물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네. 복잡하죠? 그죠? 예, 판결의 효력이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할까요? 앞에서 취소송 따로 놓냐고. 예, 무효확인소송 따로 놓냐고. 부자개판소송 따로 놓냐고. 이게 다 따로따로 해온 거를 여기다 싹 몰아놓고 나니 이게 안 복잡할 수는 없죠.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예, 무한반복밖에 없습니다. 무한반복. 예, 무한반복 어떻게 해요? 무한반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책을 100번 읽는 것보다는요, 예, 강의를 100번 듣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죠? 예, 다 100이네요. 판결의 이유에서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결에 설치된 그 직접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운전면 정지 처분이 있었어요.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행정심판 전치시 적용되니까 행정심판 거쳤다 치고 그다음에 여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해갖고 예,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지 기간이 아니었다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앞에 있는 선행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도 같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그냥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없어지는 게 맞죠. 근데 뭐는 아니에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정지 의무 부과되어 있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A 법률관계, B 법률관계 형성력이라는 거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비법률관계 처분이 B처분, A 법률관계 처분이 A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B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B처분이 없어지면서 B라는 법률관계가 변동이 되고 예, B라는 처분과 관련된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런 거지 이 앞에 있는 A처분, A 법률관계에 영향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쪽을 깨버리면 앞에 것도 깨지나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런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이 작용법에서 하자승계 배울 때는요. 앞에 처분 위법하면 뒤에 처분 당연히 위법해지는가? 그건 원칙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에 게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뒤에 것도 앞에 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 하자승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상 어떻게 돼요? 예,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이면 이것의 위법성이 이것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므로 그래서 이것의 위법성은 여기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의 위법성은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심각하게 사각지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라는 걸 한번 인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예외적인 법리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 수 없다 하는 거고, 하자승계는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 요건의 흠결이 가진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말이에요. 행정심판 청구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사실심 변론 종교시까지니까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똑똑하신 분이고, 그러면 이제 쉬운 걸로 한번 깨볼까요?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각하돼 있어요. 예, 각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엔 피고를 제대로 지정을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각하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엄연히 피고를 제대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앞에서 각하 판결 나왔으니까 그 각하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니까 넌 여기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동일 소송물이야. 지금 저거랑 이거랑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소송 요건 관련된 각하 판결에 대해서 소송 판결이 각하 판결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기판력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건 다시 구비하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 형식을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오직 내용상 위법성에 있어서만 그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기판력이 미치는 위에 있는 그 객관적 범위가 뭔지 한번 보세요. 예,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건 내용상 위법성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A라는 처분이 있는데요. 그 A 처분에 다퉜습니다. 다퉜는데 이 A 처분이 위법했던 이유는 절차상하자예요. 청문을 미실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청문을 실시를 하고 나서 동일한 처분을 한 거예요. 여기 취소 판결 나왔겠죠? 그렇죠? 예, 뒤에 있는 기속력까지 한번 끌어와 볼까요? 데리고 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절차하자로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분행정청이 취소 판결 이후에 다시 그 절차상 흠결을 시정하고, 즉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동일한 그 A라는 처분, 침입적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기속력에 반합니까 안 반합니까? 실체적으로 봤을 때 위법적 법에 대한 문제는 실체법적 문제라고 했어요. 이건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어요. 예, 이거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해집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기속력이 적용되는 객관적 범위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인데 여기선 청문이 없는 처분이고 이것은 청문이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얘를 취소 판결한 구체적 위법 사유는 청문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 구체적 위법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밖의 문제로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속력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처분이 내용상 하자가 있냐에 대한 추가적 판단을 하게 될 것 뿐이에요. 앞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데 이거 청문 없었고 이거 청문이 있는데 저 앞에서 저거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요거 엄연히 적법해요.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거 청문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위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판력은 내용적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소송재판하고 본안재판이 있어요. 소송재판 쪽에는 기판력이라는 거 없다 이겁니다. 본안재판이 있어요. 이 본안재판에서도 절차나 형식상 하자 이쪽에는 기판력이 없다 이겁니다.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왜 그 처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용상 하자에 국한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내용이 위법,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내용이 적법, 사정 판결은 예외적 기각 판결이에요. 그렇죠? 예외적 기각 판결이니까 그럼 그 처분이 적법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사정 판결은 예외적으로 주문의 그 처분의 위법성까지 명시하도록 했어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법함에도의 그 함에도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위법한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각 판결이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여기 판사를 보시게 되면 이쪽 얘기를 할 때 여기 사정 판결 이거는 기각 판결의 일종이니까 기각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니까 이거는 기속력, 이건 형성력, 기속력의 측면에서도 형성력의 측면에서도 이거는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 쪽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속력이나 형성력 쪽에 있어서는요. 사정 판결 논의가 나올 때 기각 판결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판력 부분에서는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선결 관계 논의가 있는데, 예, 전소가 항고소송일 때, 뭐 여기 지금 취소송 얘기하고 있죠? 예, 뒤에 후소가 국가배상일 때, 그 다음에 전소가 국가배상일 때, 후소가 취소일 때, 항고소송일 때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하얀 색깔 요 네모가 뭐냐면 이게 항고소송의 위법성이에요. 안쪽이면 위법한 거고 바깥쪽이면 적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항고소송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거 하얀색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예, 여기는 위법해요. 그렇죠? 항고소송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 여기는 적법해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적법해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국배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항고소송보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위법성의 범위가 이만큼 넓다고 했잖아요. 그죠? 항고소송의 위법성을 포함하면서 그보다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위법해요. 근데 여기도 위법해요. 근데 여기는 바깥쪽이니까 적법해지겠죠. 그럼 여기는 결과가 똑같아요. 여기는 결과가 똑같은데 이 중간 부분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소가 항고소송이에요. 전소가 항고소송인데 전소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전소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항고소송이니까 인용 판결은 이 안쪽 상황이다. 이거다라고 본 거죠. 이거다라고 봤는데 국가배상 이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노란색 네모 안쪽이기 때문에 국배소에서도 위법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항고소송에서 예,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이거 바깥쪽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 또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이것 또는 이거라고 봤을 때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쳐서 당연히 그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봐야 되느냐? 아닌 경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경우가. 그렇죠? 예,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항고소송보다 그 위법성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용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만 예,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전소가 국배소인 경우 같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을 구성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소가 항고소송인 경우에는 전소로서의 취소의 소송물이 위법성 판단이에요. 근데 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본안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위법성이죠. 다섯 번째 게. 그러니까 이쪽의 소송물이 이쪽의 본안 요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쳐 안 미쳐라는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여기가 국가배상 청구소송, 여기가 항고소송이라고 한다면 항고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하면 되고 여기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냐 없냐 이건데 이쪽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 소송물이 이쪽에 어떤 본안 요건을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는 논의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시간적 범위 보도록 합니다. 시간적 범위. 판결시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소송자료 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기준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그렇죠? 예,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소송자료 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소송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심까지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다 이거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앞에서 우리가 판결시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판결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력 보도록 합니다. 먼저 4번의 형성력 가시게 되면 형성력의 내용에는 형성효하고 그리고 소급효하고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 이따가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형성력 이렇게 했을 때 형성력에서 이 판결에 예, 물론 이제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소 판결, 여기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아니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 결정. 판결의 형성력엔 이거 있는데요. 그런데 예, 이 결정의 형성력엔 이거 없습니다. 원래는 있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예.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판결의 형성력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급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급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형성효는 당연히 소급표는 소급하여 이렇게 한다고 했죠. 취소 판결이 있으면 처분행정청의 별도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처분행정청의 직권 취소를 다시 기다릴 필요도 없지만요. 처분행정청이 취소 판결에 따라서 직권 취소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것 없고요.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처분행정청 직권 취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당연히가 바로 형성효, 그 다음에 소급하여 이게 바로 소급효.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 이제 도해식 체계도 보시게 되면은 형성력 부분에서 말이죠. 형성력 부분에서 밑에 3번 구조 부분이었죠. 이 처분 등이 법률관계 법률상 원인이 됐던 그 처분 등을 효력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점이 돼버리고 그럼 법률관계가 A라는 법률관계에서 B라는 법률관계로 바뀐다. 실제로 이 형성력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 따라서 법률관계 변동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뿐입니다. 형성력의 괄호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됨에 따라서 기존의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형성력 소급표 둘 다 포함되고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화살표 땡겨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앞에서 처분의 효력이 당연하게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요. 거기 화살표 땡겨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법률상 원인 소멸 이겁니다. 그렇죠? 법률상 원인이 자동으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시게 되면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취소라는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뭐 그냥 위의 내용이고요. 취소를 해야 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은 자동으로 회복되나? 그렇다는 거죠. 처분행정청이 다시 파면 처분을 취소할 이유도 없는 거고, 공무원 임용 결정을 다시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원래의 법률관계로 되돌려 놓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성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은 회복이 당연히 된다. 판결의 내용 보시게 되면, 기각 판결에 미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용 판결에서만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인용 판결에서만.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성력이 있어요. 형성력이 이렇게 있는데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온 거죠.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만 미친다고 했죠.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처분을 위법하게 했으니까 그 처분은 형성효, 당연히 소급효, 소급해서 소멸되는 것이다. 라는 힘이 바로 형성력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법률상 원인이 되었던 이 처분이 지금 여기서 당연히 소멸됐죠? 이렇게 소멸이 돼요. 이게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 얘의 법률상 원인이 얘가 됐었는데 얘는 이제 법률상 원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관계가 변동이 발생하게 되죠. 이 법률관계 변동되는 이 부분이 바로 형성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처분이 침익적 처분이어서 다퉜을 거니까 지금 이 A라는 법률관계는 침익적 법률관계였었겠죠. 이 침익적 처분이 없어졌으니까 이 A라는 침익적 법률관계는 수익적 법률관계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얘기였는데 기각 판결에다가 형성력이라는 걸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너는 처분행정청에 아주 적법하게 처분을 잘 하였다. 근데 너는 적법하게 처분을 했지만 당연히 그 처분은 소멸된다. 이렇게 해야 되면 기각 판결에다 형성력을 미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너는 처분을 적법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러면 기각 판결의 형성력이 적용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침익적 처분이면 적법인지 위법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소재기 하세요. 그쵸?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 될까. 하지만 소재기만 적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 침익적 처분은 없어져 버리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위법해도 적법해도 그 처분은 소만 제기하면 당연히 없어진다. 그럼 행정청은 처분을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지겠어요?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에 있어서 법률관계, 형성되는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것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얘는 이제. 그쵸? 이걸 뭐라고 불러요, 행정학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죠. 그쵸? 이런 결과를 더 심각하게 초래하게 되겠죠. 복지부동이 뭐예요? 배를 땅에다가 붙이고 헤엄을 치는 게 복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그냥 배를 땅에 붙이고 쳐 자는 거. 그게 바로 복지부동. 뭘 해도 없어질 겁니다. 뭘 해도 없어질 건데 뭘 합니까? 그죠?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거죠. 그래서 형성력은, 거기에는 안 미쳐요. 기각 판결에. 그러면 여기도 볼까요? 각하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성력이 미칠까요?
형성력이라는 것은 뭐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힘이긴 하지만 예, 그 전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힘, 이게 또한 형성력이라고 보는 거죠. 각각 판결은 취소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해서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 판결을 내려서 그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판단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처분의 효력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 판단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 판결에는 형성력이라는 것 자체가 미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기각 판결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각 판결에는 형성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거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뭐 기각 아까 사정 판결에서 기각 판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 함의도가 중요하다며 여기서는 왜 이래? 그냥 제가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사정 판결이 뭔지. 어떤 기성의 공공복리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좀 유지시키자. 처분 좀 유지시키자. 이게 사정 판결이에요. 그렇죠? 유지시키자 하겠는데 네, 그래. 우리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럼 사정 판결 뭐 하랍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원은 뭐 하겠어요? 또 복지부동할 겁니다. 그렇죠? 예, 사정 판결을 할 만한 어떤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정 판결 해도 없어지는데 뭐 하러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만 인용 판결에서만 예, 미친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판결의 효력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예,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이 어떤 판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내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소송재판의 소송판결하고 본안재판의 본안판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소송판결이라는 것은 소송 요건을 다 구비했는지에 대한 요건심리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본안판결이라는 것은 본안 요건을 구비했는지 즉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본안심리를 말하는 거고요. 소송판결이라는 것은 소송 요건을 다 갖췄나 소재기가 적법한가에 대한 소송의 적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본안판결이라는 것은 예, 원고의 주장이 맞는가 아닌가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한 그 소송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각각 판결 한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인용 판결하고 기각 판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주장이 타당한 경우하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때 이 인용 판결이라는 게 여러분 취소되게 하게 되면 뭐 있습니까?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보시게 되면 취소 말고 변경도 있잖아요. 변경. 그죠? 물론 이제 그건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일부 취소라고. 어쨌든 변경을 하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부 인용 판결이죠. 일부 취소. 인용 판결에는 전부 인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인용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예, 기각 판결에는 예, 전부 기각이 있고 일부 기각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그죠? 이게 일부 인용이면 여기서는 일부 기각이죠. 그쵸? 얘가 일부 기각이라면 이게 일부 인용이죠. 그쵸? 예, 똑같은 거니까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예, 예, 너 이겼어. 조금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좋잖아요. 너 조금 졌어. 이건 기분 나쁘단 말이지. 그치? 일부 인용 이렇게 하면 일부 기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외적 기각이 있죠. 예외적 기각. 그래서 사정 판결까지 있다. 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인용으로 처리를 해갖고 한 방에 묶으면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이거 네 개 이렇게 본 거여서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이거 네 개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러고 있는지. 예, 제가 생각해도 예, 제가 뭐 보니까 뭐 전에 제가 강의했던 학원에서 예, 제 이름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예, 강의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예, 그 사례 해결에 가장 강한 뭐 강자 막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예. 뭐 나쁠 건 없는데 그죠? 예, 뭐 아직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영어로 땡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무슨 말씀이냐면 사례 문제를 어떤 걸 갖다 줘도 풀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판단에다가 다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를 딱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례 문제가 지금 다 주되게 그쪽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사례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적용을 시켰을 때 그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한 10% 있을 겁니다. 50% 있다고요?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죠? 한 20% 안쪽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10%, 20%에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의해서 사실상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80점은 당연히 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걸 10%, 20%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해결을 못하면 나머지가 다 감염돼서 다 틀린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요게 뭐가 지금 내가 모르는 부분인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해결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 보냐고요? 거기 뭐 학설인지 판례인지 모르시면요. 상식적으로 다 그냥 경우의 수 나눠가지고 들어가면 결론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다 마련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성력 다시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기각 판결에 미치지 않는다. 근거 규정. 형성력의 근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29조가 대세효 규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걸 인정을 한다, 이걸. 뭐, 옆에 써놓으세요. 간접적 근거. 그죠? 간접적 근거라고 처리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대세효 규정이긴 한데 대세효라는 것은 형성력을 소송상 제3자에게 원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대세효는 형성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형성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대세효는 형성력의 하나의 속성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성력과 대세효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단계적으로 다 나눠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대세효 넘어가시고, 로마자 5번. 제3자효라고도 합니다. 소송상 제3자에게 뭐가 미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형성력.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에게도 용인되는 힘, 이게 대세효인데, 이거는 직접적 근거가 있는 놈 둘 중에 하나죠. 두 개가 있었어요. 29조, 30조. 형성력, 기속력. 그 중에 형성력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재산의 당해 재산의 경락인에게도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과세 처분을 했는데요.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갑이 납세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를 들어갔어요. 독촉압류 공매 청산이 공매가 뭐예요? 경매죠. 경매. 그렇죠? 경매인데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매 공경매입니다. 공매. 그럼 이제 갑의 재산을 가져다가 압류해서 갑의 재산을 가져다가 법원에서 경매를 하겠죠. 경매를 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낙찰됐다 이거요? 을에게 낙찰됐다 이거요. 근데 갑이 말이에요. 그 공매 처분을 위협한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매 처분 처분성 인정됩니까? 판례가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매 처분의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매 처분의 원고는 누구예요? 공매 처분 취소의 원고는 갑이죠. 그 다음에 피고노가 돼요. 세무서장이 되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어쨌든 세무서장이라고 보세요. 과세관청이라고. 세무서장하고 갑한테는 어떻게 돼요? 공매처분 없는 거야. 근데 이 재산을 가져간 경락인 을에게는 공매처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경락인 을의 뭐예요? 재산권 인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 갑은 자기 재산 돌려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한다? 대세효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얘도 재산권 인정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이럴 때는요,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권리구제 방법은 막 이렇게 했었어요. 부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부관 여기서 독립행송 가능성에 대한 학설 3개하고 독립취소 가능성 학설 4개하고 했을 때 이 각각의 3/4에 있어서의 경우의 수와 취소와 무효를 구별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말하니까 한 76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제 그에 따른 결론을 한번 다 도출해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져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 중에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결정하면 되고 이 중에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하나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 길로 살아가는 거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 고려하고 삽니까?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게 되면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서 재산권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 주유소 설치 허가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주유소 업자에게도 허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이 여기서 주유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허가관청이 만약에 관악구청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인근 주민 갑이에요. 근데 주유소업자는 을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에는 주유소 영업부가 없다. 근데 얘한테는 있다. 그러면 얘는 주유소 영업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취소를 제기한 의미가 없어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실효적 권리구제. 그죠? 실효적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이런 대세효를 인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세효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플러스 알파 원고 적격.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 항상 언제입니까? 제3자효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판결의 제3자효죠. 행정행위의 제3자효가 문제될 때 판결의 제3자효도 필요해지는 것이겠죠. 즉, 이 같은 논의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만 논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하게 되면요. 협의의 제3자 행정을 생각해 볼 때 처분 상대방한테 수익적이죠. 처분상 제3자한테 침익적이죠. 이때 여기에는 이 처분상 제3자는 이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가 공권의 확대와 원고 적격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실질적 권리구제 대세요하고 얘를 위해 필요한 논의들이에요. 얘를 위해 필요한 논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논의가 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속력 넘어가시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이 구속력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동해야 할 의무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의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처리하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네. 법적 성질. 요건 이제 우리 이제 도해식 체계도에서 맨 오른쪽 맨 밑에서 그 제가 막 빗금 한 1000개 쳐놓은 거 그 부분이죠. 그렇죠? 기속력이라는 것이 기판력이 걸어가는 길에서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판력이 하나의 속성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기판력설. 예, 이런 분들도 계신다 이거죠. 뭐예요? 예. 뭐라고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고래가 생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염소가 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맞나? 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기판력에 부과되는 하나의 속성이다. 기판력설 주장이고요. 특수한 효력이다. 어디서만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만. 기판력설 됐고요.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특수효력설도 그렇습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요. 이거 판례 조심하시라고 했죠.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을 기속하는, 기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 이 친구가 기속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한번 써준 거예요. 행정소송법 절차에 의거해서 확정 판결에 한하게 되고, 이 확정 판결에 한 행정소송법 절차 동그라미 쳐주세요.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민사소송법 절차에서 인정 안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기속력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유일한 판례입니다.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라고 주장한 판례, 유일한 판례예요. 이거 말고는 이제 다 뭐라고 해요? 기판력하고 기속력하고 막 혼동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 써놓습니다. 기판력과 기속력의 혼용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판력과 기속력의 혼용 이런 표현도 답안에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검토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하나는 소송법적, 하나는 실체법적 효력. 그래서 소송법적 효력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시간적 범위가 뭐라고 했어요? 판결시. 그 다음에 실체법적 효력 요거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예, 처분시.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뭐냐면 소송법적 효력은요. 소송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법적 효력은 뭐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언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을 할 것인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자 같은 경우는 판결시, 후자 같은 경우는 처분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플러스 알파 민사소송 이렇게 써놓으세요.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이거야. 기판력은. 그 다음에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모든 판결 밑에는요 오직 인용 판결.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다르다. 특수효력설의 입장이 통설이에요? 기판력설이 통설이에요? 통이 없어요? 예, 어디든 통은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학교든 있어요. 예, 누가 통이에요? 예, 특수에서 통이에요. 그렇죠? 특수에서 통입니다. 통설이에요. 종류. 반복금지요. 요건 이제 소극적 의무, 그쵸? 예, 부작위 의무, 문제고, 위반 문제,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적극적 의무, 예, 그래서 불이행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서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야? 반복금지 위반 요건. 동일한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거기 동일한 사유를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밑줄 그시고 나서, 동일한 사유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동일한 사유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문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서 동일한 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처분 밑줄 그시고 이거 화살표 당겨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예, 위법 사유 시정한 처분 괄호 열고 절차상하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조 1항의 무효확인성, 38조 2항의 부작용 반송에서 반복금지효를 이제 준용을 하고 있다 이건데.
옆에다가 거기 보시면요. 행정소송법 30조 1항 있죠. 거기 밑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쓰세요. 일반적 기속력 규정. 이거죠? 일반적 기속력. 반복 금지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 기속력 규정. 근데 이거는 소극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근거로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효등 확인소송도 역시 인용 판결 나온 다음에 다시 똑같은 처분하면 안 되고요. 부작위 판소송도 인용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부작위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혼내줄 겁니다. 예, 반복 금지회에서 아까 전에 우리 기판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주관적 범위에 처분행정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긴 뭐예요? 인용 판결에만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괄호 열고 기각 판결의 주관적 범위라고 써놓으세요. 기각 판결의 주관적 범위라고 써놓고 두 개 같이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처분 의무는 행정소송법 30조 2항하고 30조 3항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30조 2항은 거부 처분과 관련된 문제고 30조 3항은요.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고 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 판결을 받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재처분 의무를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서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절차상 하자 같은 경우 무슨 문제였었습니까? 예, 엄연히 허가 요건을 다 구비해서 허가 신청을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똑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문 또는 이유 제시 등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처분이 위법해졌을 때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허가 신청했던 신청인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죠.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정하는 재처분 의무가 바로 30조 3항에 있어서의 재처분 의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예, 적극적 효력으로서의 기속력이기 때문에 불이행의 문제다. 못했고, 38조 1항 2항이 무슨 30조 1항은 준용하고 30조 2항은 준용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30조를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준용이 된다라고 보겠고요. 예, 판례. 개정법령 개정법령 및 허가 기준을 들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재처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또다시 거부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맞다. 재처분에 해당한다. 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에 해당함 여기 밑줄 그으시고 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맞음 이거예요. 알겠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맞다. 또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괄호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반복금지호에 위반됨이 없다. 알겠습니까? 재처분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재처분이나 막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위에 있었던 그 반복금지에 위반됨이 없는 재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도 다시 거부처분을 했지만 이건 또 재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즉 반복금지에 위반됨이 없는 재처분이 맞다라고 한 것이다 이거죠. 예, 마지막으로 원상회복 의무 보도록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어떤 처분이 있잖아요. 취송을 제기했던 그 취송의 대상이 됐던 처분이 있으며 그 처분은 항상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어떤 사실관계도 만들어낼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그것이 위법합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앞에 이렇게 처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찍찍 긁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이 이렇게 위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이 이렇게 적법하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발생한 이제 법률 상태이든 아니면 사실 상태이든 결과 상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법률상 원인이 되는 그 처분이 위법하면요. 그에 따라서 발생한 이 결과 상태는 당연히 위법해요. 근데 그 법률상 원인이 됐던 그 처분이 적법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과 상태가 무조건 적법하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위법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적법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법, 여기도 위법 둘 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기속력 얘기하고 있죠. 기속력은 뭐예요? 인용 판결에만 발생하죠. 그럼 지금 인용 판결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인용 판결은 뭐예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죠. 예, 처분이 위법하면 결과 상태 무조건 위법해요. 무조건 위법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상태, 위법한 사실 상태, 법률 상태라는 결과 상태에 대해서 예, 결과를 제거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보면 행정소송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소송법상 근거 없음 밑줄 그시고 나서요. 예, 적극적 의무는 반드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요함이라고 써놓으세요. 적극적 의무는 반드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요함.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적극적 의무라고 했잖아요. 적극적 의무니까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소송법 30조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판례가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인정을 안 해왔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과세처분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나? 엄연히 위법한 과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냈다 이거예요. 과혼합 상태 돌려줘라. 돌려줘 그랬고 그 다음에 압류처분이 나왔을 때 앞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승용차 압류했다라고 했을 때 승용차 돌려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돌려줘도 되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안 돌려줘도 되는 경우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돌려준다 원상회복 의무 이건 사실 뭐예요? 결과제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 청구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결과제거 청구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뭘 말하냐면 이 요건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위에 있는 공간에다 한번 볼게요.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반드시 처분일 필요는 없고요. 처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공행정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포함되죠. 포함되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상대방이 어떤 이제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돼요. 이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상 보호 이익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드시 얘가 뭐예요? 얘가 반드시 위법해야 된다? 이런 걸 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결과가 위법해질 수 있지만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결과가 위법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법률상 원인이 되는 이 행위가 위법할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과는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법한 결과 상태 위법한 결과 상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게 뭐가 있냐면 결과 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네 번째 이게 깨져요. 이게 깨집니다. 이게. 승용차를 압류해 왔단 말이에요. 승용차를 압류해 왔는데 승용차가 파손됐어요. 이런 경우엔 승용차를 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원상회복시켜서 결과 제거를 시킬 때는 원래 상태 그대로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파손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결과 제거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건 법적 허용성. 이건 행정 주체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상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상회복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럼 권리구제 어떻게 하냐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밑에 학설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한다. 학설은 당연히 권리구제를 확대시키는 측면에 논의를 해요. 판례는 당연히 지금까지 취소하고 무효항해송 모두 다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 안 했었어요. 왜?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에서 인정을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우리 봤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그 뒷부분 같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